7의 3. 레디 액션! 어느 평범한 날의 평범한 시간, 전혀 평범하지 않은 하루를 만들어가는 사람들이 여기 있습니다. 42의 학원 강사 경희 씨는 사연 많은 여주인공이 됐고, 28살 간호사 가을 씨는 언제나 주인공을 응원하는 동생이 됐습니다. 저에게 영화는 다이빙입니다. 반복적인 일상을 벗어나서 한 번에 새로운 세상으로 들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영화를 통해서 제가 살아보지 못한 인생을 살 수 있고요. 또 여러 가지 경험도 할 수 있고 살아보지 못한 시대도 살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또 같이 작업을 하면서 배우로서의 배움뿐만 아니라 촬영이라든가 이런 주변 사람들과의 배움도 있기 때문에 인생은 원래 죽을 때까지 배운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영화는 저한테 또 새로운 도전이고 해서 배움입니다. 인류가 처음 만난 영화는 저 멀리서 다가오는 기차의 모습이었습니다. 사진 속 그림처럼 멈춰있던 기차가 나를 향해 달려오는 모습에 사람들은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죠. 이후 12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영화는 우리의 삶과 함께했습니다. 때론 상상을 실현하는 도구로, 누군가의 꿈을 이루는 무대로, 슬픈 마음을 쓰다듬어주는 위로로, 내가 아닌 다른 누군가의 삶으로, 그리고 영화 그 자체로 말이죠. 인류에게 다른 세계로 향하는 문이 되어준 영화. 우리는 그 문을 넘어 참 즐거웠는데요. 그런데 한국 영화의 첫걸음은 언제, 어떻게 시작된 걸까요? 지금 한국 영화 100년의 시작을 만나봅니다. (1895년) 호기심 많던 프랑스 청년 르메르 형제에게서 태동한 영화는 1903년 활동사진이라는 이름으로 조선의 땅을 걸습니다. 마당놀이나 인형극이 전부였던 조선인들에게 활동사진은 그야말로 마술이었습니다. 처음에 들어왔을 때 사실 활동사진이라는 말이 쓰였는데, 이 활동사진이라는 말은 그러니까 영어의 무빙 픽처, 모션 픽처가 번역된 말이죠. 그 말이 이제 영화라는 말을 대신해서 활동사진이라는 말로 쓰였고요. 사진 자체가 움직이는 거라서 당시에 그 대한제국기죠. 대한제국기의 사람들에게 엄청난 문화적 충격을 주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개화는 했지만 외세에 의해 나라의 모든 것이 좌우됐던 시절, 조선인들에게 활동사진은 서구 문명을 접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통로였습니다. 나라 안팎으로 모든 것이 암울했던 시절, 새롭고 신기한 기계의 출현과 그 기계에서 뿜어져 나오는 오묘한 빛, 그리고 그 빛이 그려내는 스크린 위의 영상들은 사람들을 사로잡기에 충분했습니다. 일제강점 뒤 조선의 예술계는 그 어느 때보다 폐쇄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적박한 사막에서도 꽃은 피는 법, 조선의 예술인들은 영화를 통해 자유와 해방의 바람을 일으켰고 한국 예술의 성장을 꿈꿨습니다. 그리고 그 바람의 중심에 한국 최초의 영화를 탄생시킨 김도산이 있었습니다. 그가 만든 조선의 첫 영화는 연쇄극의 형태였는데요. 연쇄극은 그 완전하게 필름으로 촬영한 영화가 상영되기 이전에
그 이전에 있었던 전통적인 무대 연극의 형태와 영화의 촬영 장면들을 결합한 과도기적인 방식의 영화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그 드라마 자체가 막으로 구분이 되어지고 그 막 사이에 서울의 주요 장면이나 아니면 야외 공간 같은 것들, 또 관객들이 봤을 때 흥미를 느낄 수 있는 근대 문물 같은 장면들, 이런 것들을 막 중간중간에 삽입을 해서 관객들에게 그 느낌을 주게 하는 형태의. 김도산인 민족자본가인 박승필과 의기투 앞에 제작한 의리적 구투는 한국 최초의 영상예술이라는 데 큰 의미가 있습니다. 당시 극장은 대부분 일본인들이 운영하고 있었는데 박승필이 운영하던 단성사는 유일무이 조선 자본으로 운영되는 극장이었는데요. 바로 그곳에서 한국 최초의 영화 의리적 구투가 상영됩니다. 신문 광고에 의하면 득등석은 1원 50전, 3등석은 40전이었는데요. 당시 설렁탕 한 그릇이 10전이었던 것에 비교할 때 여간 비싼 것이 아니었습니다. 최초의 조선 자본 연쇄극이라는 이유만으로도 조선인의 자긍심을 일깨우기에 충분했던 영화 의리적 구투. 조선에서, 그러니까 조선 영화가 할 수 있는 어떤 시작점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본격적인 영화로 가기 전 단계로 영화를 만들어 보고 김두산이라는 그 신파극단의 배우가 연출도 하고 해서 이제 영화의 장면을 좀 실험을 해본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영화를 만들고 그런 것들이 계속 발전이 되면서 20년대 넘어가면서 이제 극영화가 등장을 하게 되는 거죠. 한국 영화의 태동을 확인할 수 있는 의리적 구투는 안타깝게도 모두 소실된 상태. 하지만 이때부터 뿌리 내리기 시작한 한국 영화는 2019년이면 어느덧 100주년을 맞이합니다. 한국 영화의 시작, 화려하게 출발한 연쇄극 시대는 3년이 못되어 막을 내립니다. 이후 1920년대에 들어서면서 본격적인 극영화가 등장했고 1935년까지 흑백 무성 영화의 전성기가 찾아옵니다. 그리고 이때 한국 영화 최초의 멀티 엔터테이너가 등장하는데요. 감독부터 각본, 연기까지 스크린을 누볐던 나훈규는 그 시대 최고의 슈퍼스타였습니다. 그리고 여기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영화 아리랑이 있습니다. 당시에 도시에 있는 사람들이야 뭐 영화를 봤겠지만 농촌에 있는 분들까지 이 영화라는 매체 자체를 인식하게 된 계기가 나훈규 아리랑이었다고 합니다. 이 나훈규 아리랑이 처음 개봉을 했을 때 단성사에 거의 문이 부서질 정도였다고 하고 처음으로 영화관 앞에 기마 순사들이 등장을 해가지고 질서 유지를 해야 될 정도로 엄청난 인파들이 몰렸고 한국 사람들이 영화라는 매체를 인식하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된 작품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아리랑은 일제강점기 억압의 시대, 국민들은 이 영화 하나에 울고 웃으며 많은 감정을 토해냈고 또 위로받았는데요. 역사적으로 중요한 시기에 영화라는 매체가 어떤 일을 해야 하는지 아리랑은 여실히 보여줬습니다. 한국 영화의 역사를 이야기할 때 절대 빼놓을 수 없는 상징적인 공간이 있습니다. 바로 대한민국 최초의 상설영화관 단성사. 1907년 지어져 일본인에게 넘어갔다가 1919년 민족 자본가인 박승필에게 인수된 단성사는 의리적 구투와 아리랑이 상영된 극장이기도 합니다. 이후 100년이 넘는 세월 동안 한국의 대표 극장으로 존재했습니다. 지금의 충무로, 그러니까 그 당시 진고개라고 불렸었던 일본인 상업지구에는 일본인들이 주로 관람하는 극장들이 위치해 있었고, 그 지금의 종로의 영화가들, 그곳에서는 이제 주로 조선인 극장들이 많이 위치해 있었던 것으로 이제 지역적인 구분을 갖고 있었고요. 그 중에 이제 조선인들이 주로 관람했었던 조선 영화 상설극장으로 알려진 곳이 조선극장 우미관 그리고 단성사였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이제 실제로 단성사가 그 영화 제작이나 촬영에도 같이 참여를 하면서 촬영한 영화들을 단성사에서 직접 개봉 상영하는 역할들을 했기 때문에 그 가장 지명도가 있고
관람의 어떤 그 환경이 좋은 극장이었어요. 그래서 단성사에서는 일제 시기에 중요한 조선 영화, 한국 영화들을 개봉하는 극장으로서 역할을 주요하게 많이 했고요. 한국 영화 발전의 중심에 자리했던 단성사는 현재 주얼리 센터로 변신해 옛 모습을 찾아볼 수는 없습니다. 때론 박장대소가 터져 나오고 때론 한 마음으로 흐느끼기도 했던, 그래서 우리 민족에게 더 특별했던 공간이었던 단성사. 단성사가 지닌 의미를 이어가기 위한 노력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한국 영화 100주년을 맞이하는 2019년, 우리는 단성사에서 한국 영화의 역사를 다시 만나볼 수 있을 겁니다. 의리적 구트로 시작된 한국 영화는 해를 거듭할수록 점차 완벽한 영화의 모습을 갖추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무성 영화의 전성기가 찾아오는데요. 안타깝게도 대부분의 자료가 소실돼 기록으로만 전해오던 이 시기의 영화가 2007년 발견됩니다. 바로 안종화 감독의 청춘의 십자로. 무성 영화에서 발성 영화로 넘어가는 시기, 청춘의 십자로는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우리나라의 극영화입니다. 청춘의 십자로는 2007년에 국내에서 발굴이 됐고요. 단성사라는 극장에 사주셨던 분의 가족분들이 가지고 있던 필름을 국내에서 발굴한 케이스입니다. 그동안 한국영상자료원이 일제시기 조선 영화들을 발굴했던 곳은 대체로 해외 아카이브, 중국이라든지 러시아라든지 일본 같은 데서 발굴을 했었는데, 청춘의 십자로 같은 경우는 국내에서 발굴이 됐던 그런 케이스이고요. 유일하게 한국영상자료원이 보존하고 있는 필름들 중에서 그 예전 방식인 나이트레이트 필름으로 만들어진 작품이고요. 그 영화의 원본 네거티브 필름이 오롯이 발견되었다는 점이 영화사 쪽으로 중요하고, 그래서 2012년에 등록문화재로 등록도 되었고요. 1934년 제작된 안종화 감독의 청춘의 십자로는 발성영화 시대 시작 직전에 제작된 무성영화입니다. 농촌 출신의 젊은이들이 서울에 올라와 도시 문명과 소비 문화 속에서 겪게 되는 이야기를 그려냈는데요. 나훈구의 뒤를 잇는 당대 최고의 액션 스타인 이원영과 필름이 없어 이름만 전해져 왔던 아리랑의 여주인공 신일선의 모습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해방 후 한국 영화의 기반은 크게 취약해졌습니다. 1940년대 한국 영화의 보존율은 18%에 불과한데요. 1950년 발발한 한국전쟁은 나라 전체에 큰 혼란을 가져왔고, 이 영향은 영화계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여러 영화인이 납북되거나 월북했고, 영화를 찍을 수 있는 기자재와 시설은 파괴됐으며 기존에 제작된 필름의 유실도 많았습니다. 그나마 활동했던 영화인마저도 군영화 제작 활동에 투입됐는데요. 이런 시기 침체된 한국 영화 재생의 밑거름이 된 작품이 등장합니다. 바로 이규환 감독의 춘향전. 이 작품은 18차례 영화화된 춘향전 가운데 가장 뛰어난 작품으로 거론되기도 합니다. 그때 당시에 국도극장에서 개봉했을 때 엄청난 사람들이 많이 몰렸다고 합니다. 서울 인구가 한 150만 정도에서 한 20만 정도가 관객이 몰렸다고 하니까 이건 지금 1000만 이상 관객들이 몰린 영화하고 같은 것이죠. 한국 영화가 또 한 번 전환기를 맞는 것은 1960년대 텔레비전의 보급과 함께 안방에서도 영화를 쉽게 접할 수 있게 됐는데요. 영화를 즐기는 방법이 다양해지면서 한국 영화 사상 처음으로 1500편이 넘는 영화가 상영되기도 했습니다. 특히 해방과 무참했던 동란을 거쳐 20대 전후에 이른 젊은 세대가 주인공인 청춘 영화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70년대 유신 정권의 시작과 함께 한국 영화는 유례없는 침체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가학관 검열과 침체된 표현의 자유는 한국 영화를
불황 속으로 빠뜨렸는데요. 모든 영화의 검열 기준을 강화하는가 하면 기준에 위배되는 것은 가차없이 잘라냈습니다. 심의는 사전 대본과 실사 심의를 모두 이루어졌는데요. 이로 인해 사회적, 시대적 리얼리티와 거리가 먼 영화가 양산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1970년대는 그 72년 유신 정권으로 상징되는 그런 침체 그리고 통제의 시기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를 들어 1974년 하길종 감독의 바보들의 행진 같은 작품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바보들의 행진 같은 작품은 사실은 당시의 어떤 젊은이들의 현실이라든지 감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담아내고 한국 사회 현실을 반영한 작품인데 실제로 검열에서는 15군데 이상 삭제가 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우리가 바보들의 행진이라는 작품을 보면서 미학적으로도 그렇고 또 그 검열의 흔적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영화라는 점에서 1970년대라는 시대상 그리고 영화의 어떤 분위기들을 알 수 있는 작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980년대 이후 한국 영화 산업과 정책은 급격한 변화를 맞이합니다. 군사 정권 시대 불합리적으로부터 눈을 돌리기 위해 끊임없이 영화를 개봉했지만 자본은 투입되지 않은 채 편의를 위해 외화 수입 쿼터를 폐지했고 이런 정책은 결국 한국 영화에 몰락을 가져왔습니다. 한국 영화를 과연 돈 내고 볼 가치가 있느냐, 근데 저질 영화다라고 하는 식으로 폄하되던 기간이 있었는데 그러한 어떤 저질 대중문화의 대명사처럼 한국 영화가 칭해지게 된 어떤 그 질적 하락과 산업적인 쇠퇴가 1970년대의 검열과 정책의 영향으로 나타났던 기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990년대에 들어서면서 한국 영화 산업은 외국 영화의 수입 편수 제한 철폐, 스크린 쿼터 축소 등의 정책 변화를 맞이합니다. 이로 인해 할리우드 블록버스터가 한국의 극장을 점령하게 되는데요. 그렇게 또 한 번 침체됐던 한국 영화계에 부흥의 신호탄을 쏘아올린 작품이 등장하는데 바로 강재규 감독의 쉬리입니다. 1999년 2월 개봉한 쉬리는 당시에 620만 명의 관객을 동원하면서 한국 영화의 르네상스 시대를 열었습니다. 개봉 당시 한국 영화도 이렇게 만들 수 있구나 라는 탄식이 이어졌는데요. BPL 역시 쉬리를 통해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영화가 비로소 진정한 산업의 길을 걷기 시작한 겁니다.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한국 영화의 상업적 바람은 더욱 거세집니다. 천만 영화가 이제 낯설지 않으며 해외에서도 한국 영화의 위상은 날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한국 영화 점유율은 50%를 넘어섰고 영화의 메카인 할리우드에서도 우리의 영화를 리메이크하는 시대가 온 겁니다. 한국 영화 역사 또는 한국의 역사 전체를 거쳐서 대중문화의 위상이 국제적으로 변화한 시기라고 얘기할 수가 있고요. 이제 그거를 대변하는 용어가 한류라고 하는 용어로 2000년대부터 줄곧 대중적으로 회자가 되었고 정부나 정책적으로도 지원해야 되는 중요한 핵심적인 분야로 거론이 되게 된 배경이 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한국 영화가 사랑받으면서 관광계에 새로운 바람이 불기 시작합니다. 영화 속 주인공이 되고자 하는 마음에 한국 영화의 배경이 된 촬영지들이 관광 상품으로 가치를 드러내기 시작한 거죠. 영화나 드라마 속에 나왔던 장소들을 보면 그 이야기가 아름답기 때문에 그 공간에 가서 그런 것들을 마음적인 심리적인 상품을 사고 싶어하는 경향인 것 같아요. 뭔가를 갖춰서 그 공간이 뜬 곳이 아니라 원래 있었던 공간이고 영화가 모든 사람에게 잊혀지고 난 이후에도 영화의 인기가 없어진 이후에도 그 공간은 그 공간으로 남아있거든요. 왠지 이곳만 시간이 느리게 흘러가는 듯 삶의 쉼표를 찍을 수 있는 곳 청산도. 남도의 정치를 듬뿍 담은 이곳은 임권택 감독의 서편제 촬영지로도 이름을 알렸습니다.
그때 갔을 때는 청산도는 정말 어촌, 아무도 찾아오지 않는 외진 어촌이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딱 가보니까 정말 예전에 그러한 풍경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는 아주 그냥 좋은 촬영지를 발견을 한 겁니다. 감독님은 새벽같이 일어나서 청산도 마을을 여기저기 다니면서 그 세 사람이 민요를 부르면서 내려오면 좋은 길이 어딜까 하고서 그 길 하나를 발견을 한 겁니다. 그래가지고 아침에 모여가지고 자, 카메라 여기다가 받쳐놓고 원카트로 갈 테니까 저기 저 길에서 이렇게 구불구불 그렇게 마을 사이로 구불구불 낸 그 황토길 같은 게 사실은 찾기가 정말로 어려웠었습니다. 그 길을 발견하고 그 길에서 불렀던 그 노래가 영화사에 남는 이제 명장면이 됐죠. 아리아리랑 스리스리랑 아라리가 났네 아리랑 아라리가 났네 떠돌이 소리꾼 유봉이 수양딸 송화를 데려다 키우며 그녀의 전생에 소리에 혼을 심어가는 과정을 보여준 영화 서편제. 이복동생 동호가 수년 만에 누이 송화를 찾아내 북과 소리로 해후를 하는 장면은 5분 30초 동안의 롱테이크로 그 감정을 흐트러뜨리지 않으려는 감독의 의도를 고스란히 담았습니다. 이제는 슬로우 길이라는 엄연한 이름을 목에 걸고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그 길에 스민 한을 전하고 있는데요. 청산도라는 그 정말 자연 환경이 주었던 노래와 판소리와 연결된 어떤 영감이라고 할까? 그것이 서로 맞아떨어지고 또 그것을 많은 분들이 보고서 우리가 잃었던 그 막 정서 이런 것을 이제 발견을 해서 그 뒤로 청산도가 관광지가 유명한 관광지가 됐는데 관광지가 되기 전에 영화와 연결된 어떤 그런 장소를 찾을 적에는 사실은 정말 손때가 묻지 않은 아름답고 우리의 추억과 이러한 시절을 회상할 수 있는 그런 장소들을 찾는데 그런 장소가 지금 갈수록 줄어들고 있습니다. 오히려 저는 관광지를 개발하려면 그런 장소를 더 많이 만들어 놓아라. 모두가 가난했던 시절, 그 시절을 살았던 사람들이 송화와 동호가 되어보기 위해 찾았던 청산도. 지금도 삶에 지친 많은 이들이 위로를 얻기 위해 청산도로 향합니다. 카메라가 머무는 곳마다 그림이 되고 섬마을 사람들만의 독특한 이야기가 흐르는 제주는 많은 영화의 배경이 된 곳이기도 합니다. 그 중에서도 개봉한 지 6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사람들의 발길을 사로잡는 곳이 있는데요. 바로 영화 건축학개론의 무대가 됐던 서연의 집. 카페 곳곳엔 마치 영화 속인 듯 착각하게 하는 장치들이 여럿입니다. 그저 그 공간 안에 있는 것만으로도 마음속 깊이 남아있는 명작을 다시 꺼내보는 듯한데요. 이제 버틸 순 없다고 휑한 웃음으로 내 어깨 기대어
2003년 첫 시나리오가 나온 후 10여 년간이나 충무로를 떠돌다가 완성된 건축학개론. 첫사랑이라는 감성적 이야기를 건축이라는 소재와 접목하면서 멜로 영화에 새로운 지평을 열며 410만 명의 관객을 동원했는데요. 건축가 승민이 15년 만에 찾아온 첫사랑 서연을 위해 지은 이 집은 영화의 또 다른 주인공입니다. 너의 슬픈 눈빛이 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걸 나에게 말해봐 너의 마음속으로 들어가 볼 수만 있다면 그리고 지금은 영화와 현실을 연결하는 매개가 되어주고 있는 서연의 집. 아름다운 제주를 그대로 느낄 수 있도록 설계된 영화 속 서연의 집은 영화만큼이나 관객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깁니다. 제작진은 개봉 후 영화 속 서연의 집을 영구히 보존함과 동시에 영화 속 공간을 직접 둘러보고 싶어하는 사람들을 위해 이 공간을 카페로 재탄생시키자는 계획을 세우게 되는데요. 영화의 건축 자문을 맡았던 구승희 건축가가 설계하고 우승민 미술 감독이 인테리어를, 연출 맡았던 이용주 감독까지 아이디어를 보태 개봉 후 1년 만에 영화 속의 서연의 집은 멋진 카페로 완성됩니다. 보는 영화를 넘어 피부로 느끼는 영화. 이 공간에서 보고 느낀 영화는 보다 오랫동안 사람들의 가슴 속에 머물지 않을까요? 충주에서 제천으로 넘어가는 길목, 삼탄역 터널을 기준으로 반대편에 세월이 비껴간 듯 고요하고 아늑한 진소마을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20년 전만 해도 도로는 비포장해 인구도 몇 안 되었지만 지금의 진소마을은 더 이상 그저 외진 강변 마을이 아닙니다. 진소마을을 가로지르는 강변은 2000년에 개봉한 이창동 감독의 영화 박하사탕의 처음과 마지막을 장식한 촬영지입니다. 또 마을 남단의 충북성 철교 위에서는 한국 영화 역사에 오랫동안 회자될 명장면이 탄생했습니다. 영화 박하사탕은 몰라도 절규하는 설경구의 모습이 담긴 이 장면은 모르는 사람이 없으니 말입니다. 나 다시 돌아갈래. 거기 존재했을지는 모를, 동시에 어디에나 존재할 것 같은 이 외진 마을은 낯설지만 그래도 익숙합니다. 그리고 그런 마을이 가진 특색의 정치와 정감은 때때로 영화의 세트처럼 존재합니다. 꿈, 사랑, 희망을 역사의 소용돌이에 송두리째 빼앗긴 영호가 다시 돌아갈 수 없는 순수의 시절로 돌아가고픈 외침을 칠흑 같아 끝이 보이지 않는 터널 안의 모습으로 대답하는 것이죠. 영화에서 주인공 영호는 잃어버린 순수를 찾을 길이 없어 죽음을 택했지만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그 순수를 영화의 촬영지 진소마을에서 엿볼 수 있습니다. 유난히 시간이 천천히 흐르는 것 같은, 그래서 순수했던 시절로 돌아갈 수 있을 것만 같은 이 마을에서 사람들은 영호가 갈구했던 그 시절로 돌아가는 것은 아닐까요? 우리 인생으로 보자면 어떤 막다른 길에 다다른 어떤 그런 느낌이 들고, 또는 막다른 길이지만
마음의 위안을 주는 어떤 그런 안식의 장소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사실 그 장소는 아름다운 어떤 이야기를 가지고 있는 장소이기도 하지만 되게 슬픈 곳이죠. 근데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찾아가요. 아름다운 이야기가 내재돼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슬프게 약간 좀 애잔하게 끝나지만 아름다운 이야기가 시작돼서 아름답게 끝났기 때문에 사람들은 거기에 가서 그 감성을 느껴보고 싶은 거죠. 영화 박하사탕은 신호탄이었습니다. 이 영화를 시작으로 많은 영화와 드라마의 배경이 된 제천은 도시가 가지고 있는 매력을 여실히 발휘하며 2005년 아시아 최초의 음악영화제인 제천국제음악영화제를 개최합니다. 영화 도시로서의 첫걸음을 내디딘 것입니다. 제천은 저는 자연인 것 같아요. 그 호반과 또 산과 다른 지역과는 좀 차별성이 있는 풍광들이 있는 것 같고요. 제천국제음악영화제는 음악영화의 대중화와 중소도시에서 개최하는 휴양영화제로서의 성격을 동시에 가지고 있습니다. 영화만 즐기는 것이 아니라 제천이라는 도시도 함께 즐기는 것이죠. 다큐멘터리부터 뮤지컬까지 좀처럼 만나기 어려웠던 세계 각국의 음악 영화를 만남과 동시에 바쁜 일상을 떠나 영화 음악으로 삶의 쉼표를 찍는 겁니다. 영화 와워 장룡으로 아카데미 음악상과 그래미 어워드 최우수 앨범, 영화 음악 부분을 수상하기도 한 탄둔이 제천국제음악영화제를 찾았습니다. 그는 독창적인 음악으로 영화 음악계에 큰 획을 그었는데요. 2018 제천 아시아 영화음악상 수상자 음악감독 탄둔. 탄둔은 동서양 전통의 범위를 확장시킨 공로를 인정받아 올해 제천 아시아 영화음악상 수상자로 선정됐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10대 음악가 중 한 사람인 탄둔은 동양 사상과 서양의 어법이 신비롭게 혼재된 음악으로 많은 사람들을 사로잡았습니다. 그저 배경으로서의 음악이 아니라 오랫동안 기억에 남는 음악을 그리고 영화를 완성한 겁니다. To me, film is music. Specifically, when you see the movie, see the film, actually, there's something passionately always inside of yourself. I think Korean film is being certainly as the most important, one of the most important Asian film voice and images, and that has been influenced the world so much, and also has been influenced so much of other Asian countries like China, Japan, and Hong Kong, Taiwan. 설렁탕 한 그릇이 10전이었던 시절, 1원이 넘는 영화는 이제 보편적인 문화생활이 됐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하나의 산업이 됐습니다. 영화의 흥행 여부는 제작사나 배급사는 물론이고 그 영화의 배경이 된 곳까지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언젠가부터 전국 각지에서 영화라는 블루오션을 선점하기 위한 노력이 시작됐는데요. 그렇게 탄생한 것이 바로 영상위원회. 각 지역의 영상위원회는 로케이션지 발굴 및 영상 콘셉트에 맞는 로케이션 스카우팅에서 촬영과 관련된 각종 인허가에 대한 행정 편의 지원까지 영상물 제작 전반을 지원하는 역할을 담당합니다. 전국에서 운영 중인 영상위원회는 부산, 인천 등 12곳. 하지만 전문 인력의 부재와 독창적인 콘텐츠 개발 실패로 이름만 존재하는 영상위원회로 전락하는 곳이 적지 않습니다. 일단 영화나 드라마를 유치하게 되는 거죠. 일단 와서 찍게 되면은 대외적으로 홍보가 되죠. 어떤 영화 어디서 찍었다. 그리고 이런 위원회가 꾸려지게 되면 우선은 그 행정적인 기반과 예산적인 기반이 뒷받침이 되고 그 지역의 인프라가 뒷받침이 돼야 되는데
유명무실한 영상위원회들이 지금 많이 생겨 있죠, 지금. 그래서 예산만 뭐 7억, 10억씩 뭐 그냥 행정 예산만 그냥 소비하고 있는 그런 영상위원회가 좀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2017년 5월 청주시 역시 영상문화도시를 선포하고 영상위원회가 본격적으로 활동을 시작합니다. 부산이나 인천에 비해 늦은 것은 사실이지만 본격적인 활동과 함께 청주를 배경으로 한 영상물 제작은 활기를 띠기 시작하는데요. 그중 눈에 띄는 것은 2015년에 개봉한 영화 베테랑입니다. 당시 1,300만 명 이상 관람했고 명장면과 명대사는 지금까지 회자될 정도로 화제성이 뛰어났던 영화인데요. 주인공으로 보냈던 배우 유아인과 황정민의 결투씬은 청주의 시가지에서 촬영이 됐습니다. 영화 베테랑이 청주에서 촬영한 기간은 5일. 이 5일 동안의 경제 효과에 주목해야 합니다. 카인과 아벨이라는 드라마가 청주시에 유치되면서 2009년도에 영상위원회 준비를 시작하기로 했죠. 그래서 그때 레디고 청주라는 사이트를 만들어서 거기에 이제 청주를 중심으로 해서 주변에 촬영하기 좋은 할 만한 곳들을 이제 사이트를 통해서 소개를 하게 된 것이죠. 그때 250명씩 5일간 출연했으니까 거의 10만 원씩만 잡아도 거의 한 1억 2,500 정도 그러니까 전체 쓴 돈은 1억 한 3,500 정도 스태프들까지 같이 쓴 게 그 엑스트라비만 해도 상당히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 고용 창출을 올릴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거기를 그럼 그 끝나고 나서 관광 산업을 어떻게 연결했으면 좋겠냐. 그래서 청주시 관광과하고 같이 머리를 맞대서 그럼 거기를 영화거리로 좀 만들자. 그래서 애초에는 거기를 베테랑 거리로 좀 하고 싶었는데 청주시에서는 조금 부담이 됐었나 봐요. 그래서 거기를 그러면 시네마 거리로 만들자. 안타까운 것은 영화 개봉 후 지역민들조차 이 영화가 청주에서 촬영됐다는 사실을 잘 몰랐다는 겁니다. 홍보 방법으로 시네마 거리를 조성하기는 했지만 촬영지가 사람들로 붐비는 도심 중앙이다 보니 관광지로서의 역할은 유명무실한 것이 사실. 영화 촬영이 지역 경제 활성화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단순한 촬영지 유치를 넘어서 그것을 이용하고 유지할 수 있는 컨텐츠 개발과 함께 영화 산업 전반에 걸친 인프라 확보가 우선이라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영화 산업이 우리나라가 지금 굉장히 활성화되면서 지역에서도 촬영소를 유치한다든가 또는 영화 산업과 관련된 여러 뭐 후반 작업이라든지 이런 영화 관련 산업들을 유치해서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키려는 노력이 굉장히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봅니다. 특히나 이제 부산국제영화제라든가 전주영화제라든가 이렇게 지역에서 국제적인 규모의 영화제가 열리면서 지역의 그 뭐랄까 지명도라든가 어떤 관광 또는 여러 가지 경제적인 면에도 큰 도움을 주고 있고. 대한민국에서 영화하면 떠오르는 도시는 명실상부 부산입니다. 아시아 최초로 유네스코 영화 장위 도시에 선정되기도 한 부산은 현재와 과거가 공존하는데요. 해운대에 마천루와 같은 상업적 화려함이 있는가 하면 자갈치 시장과 삼복도로는 옛 추억에 대한 향수를 품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복합적인 이미지는 영화인들의 발길을 사로잡기에 충분했습니다. 부산 영화 산업의 중심에는 부산 영상위원회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영화 촬영 지원 기구로 부산이 지닌 지역, 문화, 특성을 활용해 영화와 영상 산업의 기반을 다지고 국제 경쟁력을 갖춘 영화 도시로 자리매김하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부산 영상위원회는 영화 및 영상물 촬영을 부산으로 유치해서 로케이션 촬영 지원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있고요. 부산 영화 영상 산업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기 위해서 기획 개발서부터 후반 작업까지 제작 전 과정에 대한 다양한 지원 사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여타 국내 영상위원회와 차별이 되는 점이 있다면 아시아 영화학교라던가 플라이 사업 그리고 AFC 내 의장국으로서 아시아 네트워크의 중심이 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부산 영상위원회는 아시아 최초의 국제 영화 비즈니스 전문 교육기관인 부산 아시아 영화학교를 통해 전 세계를 무대로 활동할 영화 산업 전문 인력을 양성하고 있습니다. 또한 영상 산업 관련 기업의 공간을 제공해 장소, 도구, 인재를 고루 갖춘 영상 도시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특히 부산영상위원회가 집중하는 사업은 미래를 이끌 영화인을 육성하는 것입니다. 영화에 대한 이론 교육뿐만 아니라 연출부터 촬영 기법, 편집까지 전문가와 일반인을 아우르는 교육을 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이 모든 사업의 결과물이 부산 영화 산업의 재원이 되고 있습니다. 영화인들이 부산을 찾는 이유는 단지 부산이라는 지역이 가진 매력 때문만은 아닙니다. 스튜디오부터 숙소까지 촬영이 필요한 모든 것이 갖추고 있는 것이 크게 작용하는데요. 이런 투자에 대한 결과는 숫자로 나타납니다. 2017년 5월 부산영상위원회의 누적 촬영 지원 영화 영상물은 총 1122편. 역대 1000만 관객 작품 12편 중 7편이 부산에서 촬영됐습니다. 해마다 부산국제영화제가 펼쳐지는 영화의 전당은 영화 예술이 주는 감동과 즐거움을 만끽할 수 있는 시네마 천국이라는 캐치프레이즈 아래 부산 시민 그리고 부산을 찾는 모든 사람들에게 열려있는 영상복합 문화공간입니다. 영화의 전당은 영화도시 부산의 랜드마크입니다. 부산을 찾은 많은 분들께서는 영화의 전당 특유의 건축미와 다양한 프로그램을 보고 영화의 도시 부산에 온 것을 실감하실 수 있습니다. 부산은 2008년 영화의 전당을 지을 때부터 영화 친화적인 공간을 목표로 했습니다. 단순히 영화를 보는 공간만이 아닌 영화를 통해 부산을 기억할 수 있는 공간, 그것이 영화의 전당이 갖는 의미인 것이죠. 이를 위해 영화 상영뿐만 아니라 다양한 체험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영화의 전당을 찾는 사람들이 영화를 눈으로 보고 몸으로 느끼며 부산으로 다시 발걸음을 하고 싶게 만들고 있는 겁니다. 영화를 테마로 한 부산 여행은 단지 장소만 둘러보는 여타의 영화 여행지와는 달리 입체적입니다. 가난과 전쟁에 밀려 내려온 사람들이 바다에 가로막혀 어쩔 수 없이 눌러 앉을 수밖에 없었던 시절, 그 사연에 서린 이야기들은 지금도 부산 곳곳에 흐르고 있습니다. 그와 동시에 격동의 역사 속에 전국의 사람들이 모여 만들었던 지금의 부산도 만날 수 있는데요. 영화와 함께 사람들을 만날 수 있고 그 사람들의 삶을 만날 수 있다는 것이 여행을 테마로 한 부산 여행의 매력입니다. 부산영화제는 의미가 여러 가지가 있죠. 아시아에서도 최초로 지금 시작을 한 영화제이기도 하지만 지금 어떻게 됐든 대한민국의 부산이 영화도시로 선정이 되고 그거를 통해서 전 세계에서 온다는 것은 23년 만에 그렇게 만들기가 쉽지가 않죠. 7, 80만, 100만 정도의 사람들이 움직인다고 보면 되는 것이죠. 그런 경제적인 효과라든지 그런 유발이 상당히 큰 거죠. 그래서 우리가 육안상으로 보는 문제점보다는 보이지 않는 그런 경제적인 실익이라든지 이런 대외적으로 경쟁력을 키운다든지 또 그런 도시의 브랜드화하는 거에 있어서는 부산영화제를 상당히 좀 박수를 좀 보내고 싶죠. 영화를 테마로 더 많은 사람들을 사로잡겠다는 부산의 노력은 영화 산업을 유치하고 그 공간을 활용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더 오랜 시간 머물 수 있는 컨텐츠 개발로 이어지는데요. 그중 하나가 부산영화 체험박물관. 영화와 관련된 정보를 제공할 뿐만이 아니라 하나의 영화가 탄생하기까지의 과정을 보여주고 체험까지 할 수 있습니다. IT 시대에 맞춘 다양한 체험들은 마치 내가 영화 속 주인공이 된 듯한 특별한 경험인데요. 영화적 상상으로 완성된 영화 체험박물관은 오감을 자극하기에 충분합니다. 영화는 막 이제 귀로 듣고 눈으로 보고 막 그렇게 하다가 여기 와서 뭐 몸으로 체험도 하고 해보니까 좋은 것 같아요. 여기 오니까 신기한 것도 되게 많은 것 같고 그냥 영화로 보던 거를 조금 더 저희끼리도 뭐 해볼 수 있어서 조금 더 특별한 경험이었던 것 같아요. 재밌어요. 청주 역시 영상문화도시로의 발돋움을 위해 새로운 컨텐츠 개발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보조 연기자를 양성하는 청주 액터스. 영화 베테랑 촬영 당시
동원된 보조 연기자 역시 청주 액터스 소속 배우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청주 액터스는 순수 우리 청주 시민들, 그리고 연극 전문 배우, 또 연기 지망생, 이렇게 해서 100여 명을 모아서 그 사람들을 1년 동안 훈련을 시켰습니다. 그분들이 찍는 영화들, 그러니까 우리 청주에 유치된 영화의 보조 출연과 단역들, 보조 역할들을 액터스가 나가서 해주는 거예요. 나이도 직업도 각기 다른 이들이 여기 모인 이유는 그저 연기가 좋아서입니다. 주연이 아니어도, 긴 씬이 아니어도 연기 자체에 그들을 사로잡는 무언가가 있기 때문인데요. 아니 이게 연계라 닭이 작아서 식구당 한 마리씩 드셔야 될 텐데. 그냥 그거면 돼요. 에이 아니라니까요. 이런 건 애들도 한 마리씩 뚝딱 한다니까요. 아니면 이쪽 큰 놈으로 하시든지. 여기요. 고마워요. 와 좋네. 큰일 났다. 저녁점 수익 경쟁률 3대1인데. 저분들이 되게 열심히 열정적으로 배우시려고 하니까 저도 신이 나거든요. 그러니까 누구한테 가르치는 직업이라는 게 그래요. 누군가가 되게 간절하게 배우고 싶으면 가르치는 사람도 욕심이 나게 돼서 하나를 해줄 걸 2개를 해주고 2개를 해주고 3개를 해줄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3시간 동안 막 수업을 해도 별로 그렇게 힘들지 않고 2년 동안 수업하면서 별 불만이라든지 그런 거 한 번도 없었고요. 재밌고 심지어 이제 연기를 한 지 이제 20년 가까이 됐는데 제가 저분들한테 그분의 열정, 그들이 갖고 있는 열정에 대해서 제가 다시 한번 배우게 되거나 각오를 다지게 돼요. 자, 다시 레디. 2017년 첫걸음을 시작한 청주 액터스. 기존의 청주대 산업협력에서 운영하던 프로그램을 청주시의 요청에 따라 함께 운영 중인데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100여 명의 연기자를 양성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수업의 일환으로 단편영화 촬영에 나섰는데요. 배우들 모두 사뭇 진지합니다. 가을 이야기는 그 가족의 의미를 되새겨보는 성장 영화로 준비를 했습니다. 청주 액터스 수강생들께서 이런 수업 외에도 그 연기 교육을 배웠는데요. 다시 현장에 나와서 직접 연기를 해보면서 수업의 일환으로 만들어지는 영화입니다. 서로 각자의 삶에서 자신만의 역할이 있던 이들이 영화와 함께 다른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이들은 바로 그런 점을 연기 그리고 영화의 매력이라고 말하는데요. 매일같이 좁은 정육점 안에서 손님을 맞이하는 것이 하루의 전부였던 광옥 씨는 연기와 함께 지루하기만 했던 삶이 재밌어졌답니다. 좋아요. 하고 싶었어요. 영화 어릴 적부터 노래도 잘하고 막 하고 싶었거든요, 제가. 그래서 한번 해봤는데 재미있어요. 막 떨리고요. 내가 주인공이 된 것 같아요. 더 열심히 할 거예요. 아직은 시작 단계지만 사람, 장비, 그리고 장소까지 영화에 필요한 요소들을 하나씩 갖춰 나가는 것이 영상문화도시로 나아가기 위한 밑거름. 특히 청주는 지방에서는 드물게 차세대 영화인들을 육성하고 있고 인구 대비 영화관의 수도 많은 편인데요. 문제는 이 블록들을 잘 끼워 맞추고 영화라는 작품을 성공적으로 만들어내는 것이겠죠. 충북은 너무 인프라가 좋아요. 인프라가 좋다는 얘기는 인적 자원도 있지만 우리는 그냥 오다가다 생긴 도시가 아니에요. 이렇게 신도시가 아니고 역사 문화가 분명하게 있는 거죠. 그러니까 문화 원형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영화의 원천적인 소스, 그 시나리오의 소재가 많다는 것이죠. 지금 그래서 부산은 상업 영화로, 전주는 독립 장편 영화로, 부천은 환사스틱 영화로, 춘천은 애니메이션 영화라면 청주 같은 경우는 국제 다큐멘터리 영화제 같은 경우는 상당히 좋죠. 전 세계로부터의 직지도시라는 걸 연결시킬 수 있는 그렇게 되면은 상당히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요. 지금이야말로 정말 호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3년, 5년 중장기 계획을 세워가지고 가게 된다 그러면은 정말 청주가 기록문화도시로, 영상문화도시로 발돋움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해봅니다. 우리에게 첫 영화는 그저 서양에서 들어온 신기한 문물이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는 영화를 통해 기록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내 우리 민족만의 독창적인 혼을 불어넣기 시작했고 그 기록이 쌓이고 쌓여 하나의 역사가 됐습니다. 그 역사가
항상 찬란했던 것만은 아닙니다. 언젠가는 넘어졌고 때로는 벽에 부딪혔지만 영화가 가진 공감의 힘은 지키려 노력을 했습니다. 마침내 영화는 우리의 삶이 됐습니다. 이제 더 이상 일부 예술가들의 전유물이 아니며 누구나 쉽게 영화를 접할 수 있죠. 그리고 이제 한국 영화는 비상을 꿈꿉니다. 영화 자체로 그리고 하나의 산업으로 한국을 넘어 세계 속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지금보다 더 빛나는 100년, 그 꿈을 위해서 말이죠. 한국 영화가 이제는 국제화되어야 한다. 해외와 주로 많이 합작을 해야 되고 해외에 더 많이 진출해야 되고 그리고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 첫 번째는 스튜디오 시스템, 두 번째는 우리의 고급 인력들을 외국으로 수출하는 이 시스템이 되지 않고서는 앞으로 우리 영화가 좀 정말 어려워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Old is new, and sometimes new needs to be old. That's an Eastern philosophy. So I wish all the Eastern artists, no matter you're doing the film or music, we could be always open. But meanwhile, never forget about your root. 우리 한국 영화의 어떤 앞으로 미래 100년을 앞두고 본다고 할 적에 그동안에 이렇게 쌓아놓은 영화의 어떤 그 장르라든가 영화의 어떤 작품의 어떤 틀, 또 이 형식, 또 그리고 어떤 그 수준, 이런 거는 굉장히 예전에 비해서 향상되었다고 봅니다. 그것과 더불어서 이제는 장르도 좀 더 다양화해야 되고 어떤 제작하는 시스템, 제작하는 방식이라든가 배급하는 방식, 이것도 이제는 좀 더 다양화해야 된다. 그러한 인재들이 이제는 영화에도 활발하게 끼어들어서 함께 막 만들어 나가는 다양성의 시대, 우리 영화의 다양성의 시대가 펼쳐졌으면 좋겠다.